안녕하세요. 저는 클레어 에스턴입니다. 이 사연은 시간이 조금 지난 이야기지만 우연히 유튜브를 보던 중 저와 비슷한 경우의 사연을 보고 이렇게 보내봐요. 저는 런던에서 태어나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 언론계에서 일하시는 집안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진보적인 신문사에서 사회 문제를 다루는 기자로 일하셨고, 어머니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활동하셨어요. 두 분 모두 제게 세상은 비판적으로 바라보되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가 작업 중인 원고를 노트북으로 두드리시는 모습은 제게 늘 영감의 원천이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항상 이렇게 다짐했어요. 나도 아버지처럼 진실을 기록하고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시간이 흘러 저는 케임브리지에서 정치학과 동아시아학을 전공했어요. 학창 시절 내내 일본과 한국이라는 두 나라가 이웃하면서도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점이 저를 사로잡았거든요. 일본의 전통과 경제 성장, 한국의 민주화와 미디어 환경 변화 같은 주제들을 연구하다 보니 언젠가 이 나라들에 가서 직접 그 문화를 경험하며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일본의 대표적인 방송국 중 하나인 호라이즌 미디어의 국제부 인턴십 프로그램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꿈에 한 발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까지는 기대감만 가득했어요. 도쿄에 발을 내딛기 전까지는요. 일본 도쿄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온 기분이 들었어요. 공항에서부터 시작해 도시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끝없이 뻗은 고층 빌딩들, 어디를 봐도 정돈된 거리까지. 모든 게 정밀하고 체계적인 느낌이었어요. 저는 공항에서 호라이즌 미디어가 제공한 기숙사로 향했는데 그곳은 도쿄 중심지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아파트였어요. 깔끔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지만 예상보다 훨씬 협소하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살짝 답답했어요. 그래도 이건 도전의 시작일 뿐이야. 낯설어도 적응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첫 출근 날이 되었어요. 아침부터 설레기도 했지만 긴장감 때문에 제대로 잠도 못 잤죠. 도쿄 한복판에 있는 회사 건물은 정말 웅장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국제부 사무실로 올라가며 제 손이 약간 떨리는 게 느껴졌어요. 제가 그 순간 얼마나 떨렸는지는 제가 입구에서 문을 열 때 손잡이를 잘못 잡아 쿵 소리를 내면서 문을 닫아버린 걸로 증명됐죠. 회의실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고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오, 영국에서 온 클레어 에스턴 씨군요. 국제부 부장 카와사키가 웃으며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우리 회사 최초의 영국인 인턴입니다. 글로벌한 시각을 기대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분명 환영의 뜻이었지만 저는 묘하게 외부인으로 구분 짓는 느낌이 들었어요. 모두의 시선도 조금 과하게 집중돼 있었고요. 하지만 그건 제가 낯선 환경에 처음이라 예민했던 걸 수도 있겠죠. 회의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곳의 업무 방식이 영국과는 매우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건 남녀 간 역할 차이였어요. 남성 기자들이 주로 발언하며 회의를 이끌어가는 동안 여성 기자들은 노트북으로 기록하거나 자료를 정리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었죠. 저는 회의 중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려고 손을 들었지만 제 목소리는 쉽게 묻혀버렸어요. 좋은 의견이네요, 클레어 씨. 나중에 따로 이야기 나누죠 라는 부장의 코멘트로 제 아이디어는 그냥 넘어가 버렸고요. 처음엔 이게 제가 외국인이라 그런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이 회사의 분위기라는 걸 곧 알게 됐어요. 여성 기자들이 발언하려고 할 때도 대부분은 대화의 중심에 끼지 못하는 듯 보였거든요. 점심시간에 한 일본인 동료 기자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영국에서는 회의 분위기가 많이 다르겠죠? 그는 웃으며 물었지만 그 말 속에는 제게 충고를 주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 답했어요. 맞아요. 영국에서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상사라도 비판할 수 있어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여긴 좀 다르죠.
일본에서는 튀지 않는 게 중요하거든요. 의견을 내는 건 괜찮지만 조화를 이루는 게 더 중요해요. 라고 조언했어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온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조화라니. 기자로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서 어떻게 진실을 전할 수 있지? 제 안에 있던 저널리즘에 대한 신념과 이곳의 문화가 충돌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꿈꾸던 건 목소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거였는데 여기선 그 목소리를 죽이라고 말하는 듯 했거든요. 며칠 뒤 사내 워크숍에서 같은 팀의 동료인 아야코 타나카와 가까워질 기회가 생겼어요. 아야코는 이 회사에서 꽤 유능한 기자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회의 때 그녀는 거의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워크숍 뒤편에서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죠. 클레어 씨, 여기 문화에 조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거예요. 특히 외국인인 당신에게는 더 어렵겠죠. 그녀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물었죠. 그럼 아야코 씨는 이 분위기에 만족하세요? 아야코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만족이라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진 거죠. 여기서는 나서기보다는 조화를 이루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대답이 제 가슴에 깊게 남았어요. 익숙해진다는 말, 그것은 어쩌면 포기와 다름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다시 제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그래도 난 여기 온 이유가 있어. 이 낯설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내가 배울 수 있는 걸 찾아낼 거야. 하지만 이 다짐이 얼마나 큰 시험대에 오를지는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호라이즌 미디어에서 일을 시작한 지 몇 주가 지났을 때 팀에서 저를 대하는 분위기가 조금씩 익숙해지긴 했어요. 하지만 익숙해진 것과 별개로 제가 느꼈던 이상함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특히 회사가 뉴스를 다루는 방식이 너무나 피상적이라는 걸 깨닫게 됐죠. 처음에는 이건 내가 일본 문화를 잘 몰라서 그런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사건은 일본 북부의 한 지역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유출 사고로 시작됐어요. 환경재난이었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었죠. 회사는 이 사건을 중요한 프로젝트로 지정했고 저희 팀이 이 사건을 취재하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설렜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취재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현장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도 저는 취재 계획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죠.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따고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해서 진짜 문제를 세상에 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곳은 말 그대로 폐허였어요. 강은 새까맣게 변했고 공기에서는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마스크를 써도 눈이 따가울 정도였죠. 지역 주민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피부 질환이나 호흡기 질환을 겪어왔대요. 한 어르신은 저에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엔 우리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강 윗마을에 있는 공장에서 흘려보낸 화학물질 때문이었어요. 우리 목소리를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나서 인터뷰 내용을 꼼꼼히 기록했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이들이 갑작스러운 알레르기를 겪고 식수로 쓰던 강물이 완전히 오염됐는데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장은 큰 대기업이 운영하는 곳이었고 그들은 법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지역 정치인들에게 로비까지 했다는 소문도 들었죠. 취재를 마치고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방관이 얽힌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요. 이걸 제대로 보도하면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거야 하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회의에서 저와 팀원들이 취재한 내용을 보고하는데 카와사키 부장이 보고서를 훑어보더니 한마디를 던졌어요. 이거 너무 과하네요. 주민들 인터뷰는 빼고 공장 측의 입장만 강조합시다. 이건 단순히 관리 부주의에 따른 사고로 보도하는 게 좋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귀를 의심했어요. 그래서 손을 들고 말했죠. 부장님,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에요.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공장의 책임이 명백한데 이걸 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카와사키는 고개를 저으며 웃더라고요. 클레어 씨, 일본에서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하지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 회사는 이 기업과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불필요한 갈등을 만드는 건 현명하지 않죠. 그 말에 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죠. 기자가 진실을 보도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기자인가요? 저는 다시 목소리를 냈어요. 하지만 부장님, 그건 언론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려고 진실을 감추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하죠? 그때 부장은 미소를 거두고 제게 약간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어요. 클레어 씨, 일본의 언론 환경은 당신이 자란 영국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조화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괜히 큰 물결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로 정리합시다. 그날 회의가 끝난 후 팀원 중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다들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더군요. 저는 분노와 좌절감에 사무실에서 한참을 앉아 있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저는 같은 팀 동료인 아야코에게 물어봤어요. 아야코 씨, 왜 아무도 부장님에게 반박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본 걸 그대로 보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야코는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저었어요. 클레어 씨, 여기선 그런 말을 하면 오히려 내가 문제아가 돼요. 회사는 돈으로 돌아가는 곳이고 광고주가 곧 힘이야. 이 공장은 우리 회사 최대 광고주 중 하나예요. 그들을 건드리면 회사가 위험해질 수도 있죠. 그 말을 듣고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사람들 목소리가 이렇게 묻히는 게 말이 돼요? 아야코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일이 너무 흔해요. 나도 처음엔 화가 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받아들이게 됐어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민서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민서는 늘 저와 비슷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하자 민서는 한참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클레어, 너 진짜 대단한 용기를 가졌네. 한국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 하지만 우리가 미투 운동 같은 걸 통해 목소리를 냈고 그게 변화로 이어졌어. 일본도 가능할 거야. 하지만 내가 먼저 용기를 내야 할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다짐했죠. 맞아. 내가 목소리를 내야 해. 진실을 밝히는 게 저널리스트의 첫 번째 의무니까. 사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카와사키 부장의 말을 떠올릴 때마다 속에서 열불이 났거든요. 피해자들의 고통이 이렇게 명백한데 그걸 묻어버리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저널리스트의 태도인가요? 회사는 진실을 외면했고 동료들은 침묵했어요. 저는 혼자라도 뭔가 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아니면 제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민서를 불렀어요. 민서, 우리 지금부터 뭘 해야 할지 얘기 좀 해봐요. 민서는 약간 당황한 듯 보였지만 제가 결심한 얼굴을 보고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클레어, 내가 취재한 자료들은 어디 있어? 피해자들 인터뷰 녹음 파일이랑 영상은 전부 정리돼 있어요. 문제는 회사에 있는 공식 자료들에도 중요한 증거가 있는데 그걸 확보할 방법이 없어요. 민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보기엔 지금 내가 해야 할 건 내부 자료를 모으는 거야. 공식적으로 움직이면 바로 막히니까 조용히 증거를 수집해야 해. 그리고 나중에 신뢰할 수 있는 언론에 넘기자. 일본 언론은 이미 믿기 어려우니까 한국이나 외국 언론을 통해 시작하자. 솔직히 말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어요. 제가 회사 내부 자료에 몰래 접근하다가 발각되면 당장 쫓겨나는 건 물론이고
일본에서의 커리어 자체가 끝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주민들의 고통스러운 목소리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몇 주 동안 저는 틈틈이 회사 내부 자료를 살폈어요. 보고서와 이메일, 그리고 관련 계약서 등을 하나씩 확인했죠. 자료를 모으는 과정은 너무 조마조마했어요. 회사 서버에 접속할 때마다 누군가 제 뒤에 서 있는 것 같았고, 자료를 다운로드하는 동안에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결정적인 자료를 발견한 건 한밤중에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있던 날이었어요. 회사와 대기업 간의 이메일 교환 내역이었는데, 거기에는 이번 사고를 축소 보도하기 위해 사전에 협의한 내용이 명시돼 있었어요. 광고 계약을 조건으로 피해자들의 인터뷰를 배제하고 기업의 입장만을 보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그걸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히 언론의 소극적 태도가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였어요. 민서, 이거 봐요. 저는 바로 민서에게 자료를 보여줬어요. 민서는 한참을 읽더니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클레어, 이 정도면 충분히 증명할 수 있어. 이걸 가지고 다른 언론에 폭로해야 해.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알리느냐야. 일본 언론은 이미 신뢰할 수 없고 여긴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이 거의 없을 거야. 저도 그 말에 동의했어요. 한국 언론은 어때요? 한국에서는 미투 운동 이후 언론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넘길 방법이 있을까요? 민서는 잠시 고민하더니 대답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의 독립 언론사에서 일하는 기자인데 이런 폭로를 전문적으로 다뤄요. 그쪽으로 자료를 넘겨보죠. 내가 직접 얘기하면 더 신뢰를 받을 거야. 그날 밤 우리는 자료를 정리해서 민서가 아는 한국 기자에게 넘길 계획을 세웠어요. 피해자들의 인터뷰 녹음 파일, 현장 사진, 그리고 회사와 대기업 간의 이메일 교환 내역까지 모든 걸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저는 영어로 보고서를 작성했고 민서는 일본어로 번역했어요. 이 과정에서 민서는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사소한 증거들까지도 꼼꼼히 챙겼어요. 하지만 일이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카와사키 부장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클레어 씨, 요즘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해줄 수 있나요? 자꾸 내 승인 없이 자료에 접근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죠. 그냥 취재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는 제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클레어 씨, 일본에서는 개인 행동이 좋지 않다는 걸 아시죠? 이 회사는 당신을 도우려고 기회를 준 거예요.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말길 바랍니다. 저는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그의 말을 흘리지 않았어요. 저를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민서에게 말했어요. 자료를 당장 보내야겠어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다음 날 우리는 준비한 자료를 한국의 독립 언론사로 보냈어요. 자료를 보낸 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물러날 수 없었어요. 진실을 밝히겠다는 우리의 결심은 되돌릴 수 없게 되었죠. 민서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잘했어, 클레어. 이건 너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이제 한국 언론이 도와줄 거야. 진실이 밝혀지면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고마워할 거야. 그 말에 저는 조금 안도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느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자료를 한국의 독립 언론사로 보낸 다음 날, 저는 출근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언가 큰일이 곧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었죠. 민서는 자료가 도착하면 바로 검토하고 연락을 주겠다는 한국 기자의 말을 전해주면서 저를 안심시키려고 했지만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회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거든요. 카와사키 부장은
평소보다 더 차갑게 저를 대했어요. 클레어 씨, 요즘 불필요한 행동은 안 하고 있죠? 라며 웃지도 않는 얼굴로 물어보더라고요. 물론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말을 되씹으며 긴장했어요. 그날 오후 민서가 슬쩍 제자리로 다가와 말했어요. 클레어, 기사가 내일 나갈 거래. 준비해야 해. 그 다음 날 한국의 독립 언론사는 우리가 보낸 자료를 바탕으로 일본 언론과 대기업 간의 부패, 구조라는 제목의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피해 주민들의 인터뷰, 현장 사진, 그리고 회사와 대기업 간 이메일 내용까지 상세하게 담긴 기사였죠. 진실을 묻으려 했던 일본 언론의 민낯이라는 제목은 한국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제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기사 속에 담긴 자료들이 제가 직접 모은 것이라는 걸 알기에 그 모든 반응이 저를 향해 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민서가 기사를 보며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봤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하지만 일본 내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호라이즌 미디어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즉각 입장문을 발표했고 카와사키 부장은 저를 사무실로 불러냈어요. 클레어 씨, 당신이 이 기사와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도는데 사실인가요?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저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어요. 저는 진실을 밝히는 저널리스트로서 행동했을 뿐입니다. 부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든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들려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 그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지더군요. 클레어 씨, 일본에서는 이런 행동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곧 이 회사에서 나가게 될 겁니다. 그의 말은 위협처럼 들렸지만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저는 이미 각오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기사가 나온 지 며칠 만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에서는 제 행동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커졌고 시민들은 일본 언론의 부패를 밝힌 영국 기자라는 제목으로 저를 응원했어요. 민서는 기사를 공유하며 말했어요. 클레어, 사람들이 너를 지지하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의 상황은 달랐어요. 호라이즌 미디어는 저를 공식적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발표했고 일부 일본 언론은 저를 문화제국주의자라고 비난했어요. 인터넷에는 제 개인정보가 퍼지기 시작했고 심지어 위협적인 메시지까지 받았어요. 그럴 때마다 무서웠지만 민서가 제 옆에서 계속 응원해줬어요. 클레어, 내가 한 일은 옳았어요. 진실을 밝히는데 대가는 따르겠지만 결국 사람들이 알아줄 거예요. 그 와중에 일본 내에서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내기 시작했어요. 다른 여성 기자들이 자신들이 겪었던 부당한 일을 폭로했고 피해 주민들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며 대기업과 언론을 비판했어요. 마치 조용했던 물결이 갑자기 거대한 파도가 되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일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의 방송국에서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클레어 씨, 당신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우리 국제부에서 당신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한국에서 저를 이렇게 인정해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제안을 받고 나서야 제가 더 이상 일본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여긴 제게 위험만 가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민서가 말했어요. 클레어, 이제 한국으로 와요. 여기선 내 목소리가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나도 여기서 내 옆에 있을 거예요. 서울로 도착한 첫날, 저는 새로운 세상에 온 기분이었어요. 민서가 공항에서 저를 맞아주며 말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한국에서 당신은 진정한 저널리스트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방송국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여성 기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성평등과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제가 꿈꾸던 저널리즘의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처음 맡은 프로젝트는 일본과 한국의 미디어 환경을 비교하는 다큐멘터리였어요. 진실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제가 겪었던 일들과 두 나라의 차이를 생생하게 담아냈어요. 이 다큐멘터리는 한국과 전 세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고, 제가 저널리스트로서 제대로 된 길을 걷고 있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어느 날 아버지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하고 있는 일을 설명하자 아버지가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클레어, 내가 진정한 저널리스트가 된 것 같구나. 내가 자랑스럽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제가 걸어온 길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저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강을 보며 생각하죠. 여기가 내가 꿈꾸던 곳이구나. 때로는 도쿄에서의 그 무서운 밤이 떠오르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 순간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다준 계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저는 오늘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어요. 진실은 결국 빛을 볼 거라고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